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나는 오늘 다시 군인이 되었다. 한밤중 폐공장에서 울려 퍼진 딸의 분노. 진짜 전쟁은 지금 시작됐다. 누구도 내 아버지를 건드릴 순 없다. 왜 그토록 딸이 분노했던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청료 대신 구독과 좋아요 받고 있습니다. 꾹 눌러주세요. 저는 김다혜입니다. 36살이고 707 특임단에서 상사로 복무하고 있어요. 동료들은 저를 강철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위험한 훈련 중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동료가 다쳐도 일단 임무부터 완수하고 나서 뒤처리를 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사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상황이 급박할 때는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특수훈련이 끝나고 장기 휴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부대 숙소에서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아버지 쪽으로 향하더군요. 연락도 뜸했고 안부도 제대로 묻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가 사시는 곳은 반지하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코끝에 습기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보인 광경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왜 사세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죠.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여기가 좋다. 집세도 싸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 혼자 사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해. 그래도 너무 습하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나이 먹으면 어디서 살든 마찬가지야.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낡은 반지하방이 아버지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65세이신데 훨씬 늙어 보이셨죠. 다리가 불편하셔서 절뚝거리며 일어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다혜야,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예전 공장에서 일하실 때 입은 산업재해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정부 지원도 거의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통 하나와 물병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준비해온 용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대에서 받은 월급을 모아둔 돈이었어요. 아버지, 이거라도 받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안 된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저는 부대에서 먹고 자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 돈은 시집 갈 때 보태라. 아버지 걱정 말고. 결국 용돈을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실망할까봐 얼른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죠. 요즘 폐지값이 좀 올랐어. 걱정하지 마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며 폐지와 빈병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가자 골목 주민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시선이 어딘가 차갑더군요.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죠. 벽에 붙은 재개발 추진 벽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낡은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돌아와서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어요.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빗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곧 해결될 일이야. 아버지는 서둘러 서랍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연체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날 밤 좁은 방바닥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훈련받는 저보다 아버지가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특임단에서는 강철 심장이라고 불렸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강철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무엇보다 동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표정에서 불안함이 묻어났거든요. 재개발 벽보와 빛 독촉장, 그리고 아버지의 상황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것들이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폐지 수레를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등이 많이 굽어 계셨죠.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된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 멀리서 따라가 봤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은밀한 추적 기술이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골목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건달 몇 명이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김영감,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건달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평소 당당하신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건달 중 리더로 보이는 놈이 담배를 피우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쪼그려 앉더군요. 김영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소리 했잖아요.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다른 건달이 끼어들었습니다. 손에 쇠파이프 같은 걸 들고 있더군요. 원금은 그렇다 쳐도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말이야. 하루에 1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만 원이면 아버지가 폐지를 주어서 버는 돈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마련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아버지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시간 없어요. 이것부터 가져가죠. 그때 키 큰 건달이 아버지의 폐지 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힘껏 당기더군요. 아버지는 놀라서 수레 반대편을 붙잡으셨어요. 이거 놔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건달은 더 세게 잡아당겼죠. 수레 안에 있던 폐지와 빈 병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아, 안 돼요. 하루 종일 모은 건데.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폐지들을 주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달이 발로 폐지를 걷어차더군요. 종이들이 바람에 날려갔어요. 김영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달이 수레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양손으로 수레를 꽉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불편한 다리로 버티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걸로 먹고 사는데. 아버지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계신지 알 수 있었죠. 그럼 돈부터 갚으시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뛰어나가려던 순간 아버지가 제게 손짓을 하셨어요. 오지 말라는 신호였죠. 건달들은 마지막에 수레를 거칠게 놓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고의 의미로 아버지 팔을 세게 잡고 비틀더군요.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위협을 남기고 건달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 다가갔을 때 팔에 멍든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신경 쓰지 마라. 딸이 이런 일에 비굴하게 굴면 안 된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특임단에서 온갖 위험한 훈련을 견뎠는데 이런 상황이 더 힘들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팔뿐만 아니라 등에도 멍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별일 아니다. 금방 해결될 거야. 아버지는 계속 숨기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엿들어봤어요. 곧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투였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리죠. 통화를 끝내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이 누군가를 피하듯 급히 골목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이 동네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죠. 김영감은 좋은 사람인데 요즘 고생이 많아.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때문에 난리야. 업체에서 사람들 보내서 집값 후려치고 있어.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 팔겠다고 하면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지. 전기 끊고 수도 끊고 심지어 깡패들까지 보내고 말이야. 아버지도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신 건가요? 김영감은 예전에 재개발 반대 앞장섰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더 심하게 당하는 거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모두들 조심해야 할 텐데. 버티다가 더 큰 일 당할까봐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힌트를 얻었어요. 재개발과 아버지의 상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주무시고 난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는 놈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해야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동네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일로 마음이 복잡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새벽 5시부터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주민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었어요. 평범한 주민들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번호판을 외워뒀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사라졌어요. 차 안에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집집마다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걸 확인했죠. 뭐 하는 놈들이지? 중얼거리며 그들의 동선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걸린 집들을 특히 자세히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헬멧을 쓰고 측량 장비를 들고 다니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측량하는 척하면서 주민들 반응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여기 철거 예정 구역입니다. 한 직원이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물어보셨어요. 언제부터요? 아직 보상금도 안 나왔는데. 곧 공지될 겁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기억해뒀습니다.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었어요. 이런 일들을 기록해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무렵 깡패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놈들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집을 노리고 있더군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독거노인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빨리 나가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집이 무너져도 책임 못 져요. 협박이 노골적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혜야, 너지? 윤지훈이었어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죠.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 뭐해? 너야말로. 군인 되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다혜야, 아버지가 위험해. 무슨 소리야? 재개발 업체가 이 동네를 노리고 있어. 주민들을 내쫓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다고. 지훈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김 삼촌이 예전에 재개발 반대 운동했던 거 알지? 그때부터 찍혀 있었어. 그래서 깡패들이 아버지를 괴롭히는 거야? 맞아.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올가매는 수법이야. 갚지 못하면 집을 담보로 넘겨받는 거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당하고 계신 일이 단순한 사채업이 아니라 조직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증거가 있어? 일부는 있어.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야, 내가 도와줘야 해. 김 삼촌뿐만 아니라 이 동네 주민들 모두가 위험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뭘 해야 할지 말해봐.
우선 그들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해야 해. 누가 배후에 있는지, 어떤 수법을 쓰는지. 그날 밤 지훈과 함께 작전을 세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훈이 법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버지와 이 동네를 지켜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지훈과 작전을 세운 지 이틀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모아두시는 창고에 문제가 생겼어요. 다혜야, 컨테이너 창고에 가봐야겠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누군가 컨테이너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같이 가요, 아버지. 안 된다.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따라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컨테이너 창고는 동네 끝자락에 있었어요. 낡은 컨테이너를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문짝이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며칠 동안 모아둔 폐지들이 온통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폐지를 다시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어제 봤던 깡패들이 서 있더군요. 3명이었습니다. 김영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리더격인 놈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내 물건 정리하는데 왜 그래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으로 나섰어요. 누구세요? 오, 따님이시네. 예쁘게 생겼네요. 깡패 중 한 명이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아가씨, 아버지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그런데 갚을 생각을 안 하시네. 얼마인데요? 이자 포함해서 3천만 원.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래 빌린 돈은 1,000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이렇게 불어난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말도 안 된다고요? 계약서에 다 적혀 있는데. 리더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오늘까지 못 갚으면 이 컨테이너 창고는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깡패들이 웃더군요. 권리요? 우리가 곧 법이에요, 아가씨. 그 순간 한 놈이 아버지의 폐지 더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종이들이 또다시 날아갔어요.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팔을 잡고 뒤로 밀어냈어요. 뭐야, 이 여자가? 깡패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다른 놈들이 달려들었어요. 특임단에서 배운 격투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놈의 주먹을 피하고 옆구리에 팔꿈치로 타격을 가했어요. 으악! 놈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놈은 쇠파이프를 휘둘렀죠. 간발의 차이로 피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리더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하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오지 마세요. 저는 그의 팔을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놈이 아파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놔줘. 약속해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알겠어, 알겠다고. 저는 그를 놓아줬습니다. 세 놈 모두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음엔 진짜 끝장낸다. 리더가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저도 각오하고 있을게요.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놈들이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다혜야,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창고 밖으로 나오니 주민들이 창문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커튼을 쳤어요.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훈의 전화였습니다. 다혜야, 큰일이야. 방금 소식 들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위험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지훈의 전화를 받은 지 몇 시간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시더군요. 평소보다 너무 늦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시가 넘어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다혜 씨죠? 아버지 보고 싶으면 폐공장으로 오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30분 안에 혼자 와요. 경찰 부르면 아버지 못 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폐공장은 동네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예전에 섬유 공장이었는데 1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폐공장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어. 30분 후에 경찰 불러줘.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어요. 손전등, 호신용 스프레이, 그리고 특임대에서 쓰던 전술용 장갑을 가져갔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웠어요. 건물 전체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유리창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쪽 담장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낡은 기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니 넓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있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 달려가려는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5명이었어요. 어제 컨테이너 창고에서 봤던 놈들도 있었습니다. 잘 왔네요, 아가씨. 리더격인 남자가 박수를 치며 나타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조건만 들어주시면 말이에요. 무슨 조건이요? 간단해요. 앞으로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집 팔라고 설득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그럼 아버지가 다칠 수도 있겠네요. 한 놈이 아버지 옆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했어요. 아버지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말씀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5명을 상대하기엔 공간이 너무 넓었어요. 하나씩 분리해서 상대해야 했습니다. 알겠어요.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진심처럼 들리게 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도 숙였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아버지도 설득해드릴게요. 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웃었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죠. 그래,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리더가 여유를 부리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다른 놈들도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항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기운 없는 척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상태부터 확인해도 될까요? 다치신 건 아니죠? 물론이지. 가서 봐. 놈들이 완전히 방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은 벽에 기대서 있었고 다른 놈들은 3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리더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돌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몸을 숙였어요. 그러면서 오른발로 가장 가까이 있던 놈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찼습니다. 놈이 예상하지 못한 타격이었어요. 아! 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을 감싸고 몸부림쳤어요. 동시에 저는 몸을 일으키면서 그놈의 목 뒤를 손날로 쳤습니다. 완전히 기절했어요. 뭐야?
나머지 놈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명을 제압한 상태였죠. 다른 놈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놈의 주먹을 피하고 턱에 올려치기를 날렸습니다. 놈이 기절하며 쓰러졌어요. 세 번째 놈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왼쪽으로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몽둥이가 떨어졌어요. 이 여자 뭐야?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네 번째 놈이 뒤에서 달려들었는데 뒤돌아서 팔꿈치로 명치를 찔렀습니다. 놈이 숨을 못 쉬며 주저앉았어요. 마지막으로 리더만 남았습니다. 그는 칼을 꺼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으면 정말 다친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무기제압술을 사용했어요. 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떨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무릎으로 그의 등을 눌렀어요. 아버지 끈을 풀어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를 구해낸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제때 신고를 해준 거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혜야, 고마워. 그런데 이제 정말 위험해질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예전에 이 동네 재개발 반대 운동을 했을 때 동료 한 명이 이런 식으로 당해서 결국 죽었거든.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깡패들을 체포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폐공장 사건 다음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이 찾아왔어요. 형사 2명이었습니다. 김다혜 씨죠?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제 폐공장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해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뭔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취조실로 안내됐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김다혜 씨, 어제 5명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과잉 방어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말도 안 됐어요. 그놈들이 먼저 아버지를 납치해놓고 저를 함정에 빠뜨렸는데 제가 가해자라니요. 아버지를 납치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분들 말로는 김다혜 씨 아버지가 빚을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하네요.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폐공장에서 녹음이라도 해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때 지훈이 변호사 자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제 의뢰인과 상담 좀 하겠습니다. 형사들이 나간 후 지훈이 말했어요. 다혜야, 상황이 좋지 않아.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 어떻게요? 여군의 과도한 폭력 사용이라고 보도하고 있어. 특수부대 출신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다른데 언론에서는 저를 가해자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되 함부로 말하지 마. 그들이 유도 질문을 할 거야. 형사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왔어요. 김다혜 씨, 군에서 배운 격투 기술로 민간인을 다치게 한 것 아니에요? 정당방위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반인이고 당신은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이잖아요. 그런 차이를 고려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최소한이라고요? 상대방 중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요. 조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한 말은 축소하고 상대방의 주장은 과장해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귀가 좋지는 안 됐어요. 일단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훈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당방위인데 왜 구속이에요? 피해자가 따로 있잖아요. 과잉방어 혐의가 명확합니다. 그날 밤 구치소에서 보냈어요. 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 면회를 왔어요. 다혜야, 언론이 난리야. 온라인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 어떤 식으로요? 특수부대 출신이 힘을 남용했다는 댓글들이 많아. 하지만 일부에서는 내 편을 들어주고 있어. 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걱정하고 계셔. 빨리 풀려나와야 해. 그때 간수가 와서 말했어요. 김다혜 씨, 법정 출석 준비하세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에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다혜는 지난 며칠 전 폐공장에서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훈이 일어나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정당방위입니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먼저 납치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수집 중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수집이 완료되면 다시 심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첫 번째 공판은 이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법정을 나오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다혜 씨, 과잉방어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민간인에게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제 팔을 잡고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다혜야, 언론 플레이는 그들이 더 잘해. 우리는 증거로 승부해야 해. 어떤 증거요? 동네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개발업자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야.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도요.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계속 증거 수집에 매달렸어요. 다혜야, 주민들 증언이 필요해. 하지만 모두들 무서워해서 나서려고 하지 않아. 당연하죠. 보복이 무서울 테니까요. 실제로 동네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보면 피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둘째 공판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할머니가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김영감, 나 더 이상 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다혜가 우리를 위해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지.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법정에서 증언하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모두들 외면했는데 할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주신 거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더 안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떠나신 후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박 아저씨가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다혜야, 미안하다. 그동안 모른 척해서. 아저씨,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그날 봤거든. 내 아버지가 억지로 끌려가는 걸 말이야. 박 아저씨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깡패들이 내 아버지 팔을 붙잡고 차에 밀어넣는 걸 내가 직접 봤어. 그런데 경찰한테 말하기가 무서웠지.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법정에서 증언할 거야. 내가 본 걸 그대로 말하겠어. 이튿날 둘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박 아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증언대에 서셨습니다. 재판장님, 김다혜는 좋은 아이예요.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일이거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건 사실 아닌가요? 과도하긴 뭐가 과도해요. 그 깡패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요.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 동네를 망가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했거든요. 전기 끊고 쓰레기 뿌리고 주민들 협박하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급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박 아저씨가 증언했습니다. 김영감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어떤 걸 보셨나요?
깡패 3명이 김영감 팔을 붙잡고 차에 밀어넣는 걸 봤어요. 김영감은 싫다고 버둥거리고 있었고요. 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증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갑자기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그 개발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뭘 증언하시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조직적으로 계획된 일이라는 걸 증언하겠습니다.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재개발업체에서 주민들을 내쫓기 위해 깡패들을 고용했습니다. 김다혜 씨 아버지는 특별히 표적이 된 거였어요. 왜 특별히 표적이 되었나요? 예전에 재개발 반대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본보기로 확실히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검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영감은 확실히 처리해. 다른 주민들이 보라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빚 독촉으로 올가매고 안 되면 가족까지 위협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야 이런 증언을 하는 겁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김다혜 씨가 아버지를 지키려다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검사가 포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난 거였어요. 지훈이 최종 변론에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김다혜 씨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김다혜 씨는 무죄입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질문이 달랐어요. 재개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의는 이길 수 있어요. 그날 밤 동네로 돌아오니 주민들이 나와서 반겨주셨어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혜야, 고생 많았어. 우리가 미안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처음으로 이 동네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믿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혜야, 자랑스럽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모두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무죄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재개발업체의 불법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졌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다른 동네들도 피해를 봤다는 거였어요. 지훈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다혜야, 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를 보여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주민 대표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제 재개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업체가 하는 재개발은 싫어. 우리가 직접 하자. 어떻게요? 박 아저씨가 대답하셨어요. 주민주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지. 모두들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냈어요. 제가 아는 건축 전문가가 있어요. 소개해드릴까요? 그럼 좋지.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회의가 끝난 후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어.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걱정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다혜야, 아버지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 뭔가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자를 구한다고 하더라고.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래.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폐지 수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아버지가 책도 좋아하시잖아요. 응. 어릴 때 너한테 책 읽어주던 게 생각나더라. 며칠 후 아버지가 도서관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주세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아버지도 웃음을 되찾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 모습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장기 휴가가 끝나갈 무렵 부대에서 복귀 명령이 왔습니다. 아버지, 부대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지. 내 자리가 따로 있잖아. 아버지는 아쉬워하시면서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올게요. 응, 언제든 와.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니까. 떠나는 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다혜야,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 박 아저씨도 악수를 청하셨어요. 다혜야, 진짜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한테 용기를 줬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피하던 분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있었어요. 부대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네가 점점 멀어져 갔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핸드폰에 지훈의 문자가 왔습니다. 다혜야, 수고 많았어. 주민주도 정비사업 승인 났다. 1년 후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동네가 될 거야.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부대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다혜, 뉴스에서 봤어. 대단하더라. 강철 심장이 진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동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인 줄은.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정의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것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임단에서 배운 것들이 꼭 전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일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지킬 때도 필요하다는 걸요. 며칠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혜야, 도서관 일이 너무 재미있어.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하고 기다린대.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그리고 말이야, 동네 공사도 시작됐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니까 더 의미 있더라고. 저도 휴가 때 가서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 강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강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정의는 규칙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특임단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진짜 의미라는 걸 알았거든요. 강철 심장이라는 별명도 이제는 다르게 들립니다. 차가운 강철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따뜻한 강철 말이에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댓글 한 번씩 작성해주세요. 쓴소리 단소리 다 괜찮습니다.